그래가지고 작가적 시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학술적 용어로도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물리적 변화를 처음으로 깨달은 그레고르의 삶으로. 조심하세요. 이게 아까 저도 조심해. 그러세요. 여기 저도 여기다가 의자를 놓쳐놨어. 큰일 날 뻔했다. 턱 나갈 뻔했다. 이걸 왜 여기다 걸어놨지? 산재 처리 들고 있네. 나중에 이제 따로 산지 안 돼. 네, 거짓이 산지 안 돼요. 네, 조심하세요. 자, 이제 노동하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그레고르는 자기의 몸이 벌레로 변한 상황에서도 굳이 직업을 자기의 실종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몸이 아프다고 알리면 어떨까? 회사 걱정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잖아. 그런 희망은 있으니까 아직. 변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니까. 언제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당장 오늘은 안 되니까 오늘이라도 면피를 한번 해보자. 몸이 아프다고 알리면 어떨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레고르가 생각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직장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레고르는 회사에 5년간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잘 안 믿을 것 같아. 내가 아프다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의료보험 조합에 의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안 나온다고, 아파서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의사를 대동하고 우리 집까지 찾아올 사람이야. 사장은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고 부모님을 질책할 것이 뻔하다. 내가 아프다고 그러면 꾀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그레고르 자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장은 항상 직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직원을 인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책임을 맡은 어떤 기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회사에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누가 확인할 수 있어? 나는 안 되니까. 공인된 의사. 인간을 기계로 보면 기계를 고치는 사람을 의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의사를 데리고 나타나서 누구를 탓해?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은 왜 탓해요? 쟤 건강하게 안 한다고. 끼워서 못 보냈다고. 아들을 잘못. 그렇죠. 아들을 잘못 태만하게 키워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됐다. 뭐 이렇게 질책할 것이 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느끼던 무게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카프카는. 그래서 당시에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몸이 아프다고 장기 결근을 하면 사장이 의사를 데리고까지 찾아가가지고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검사를 하던 시기예요. 와.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겠죠. 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얼마나 일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였나. 그리고 의사의 소견을 빌려 어떤 핑계를 대도 묵살해버리고 말 것이다. 네. 몸이 팔이 절대 안 올라가서 팔 기능이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가 얘기해버리면 꾀병이네. 빨리 출근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요즘 같으면 연차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덕분이에요. 카프카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그때만 해도 내가 아파서 출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회사에 손실이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노동자들을 취급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병가 2달에 연가 잘하면 이렇게 써갖고 한 달, 3달은 쓸 수 있는데. 아이고. 의사가 보기에는 아주 건강하면서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전문 의사가 있어. 꾀병 갈라내는 노동자들의 꾀병을 갈라내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사측 의사가 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재를 신청하거나 그러면 그 신청한 것을 해서 발간한 뭐죠? 그거 이렇게 치료한 영수증 있잖아요. 그 진료증을 내면 다시 받아오라고 그래.
자기가 원한 회사에서 지정한 의사한테 받아오라고 진료증.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지금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어떻게 결심하냐면 그레고르는 어떻게 해서든 7시 15분이 되기 전에 침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이 몸을 하고도 아무 변명도 먹히지 않을 테니까 내가 벌레가 됐다는 변명도 먹히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출근해야 돼.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떻게 해서든 7시 15분 전에 침대에서만 일어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쵸? 너무 말이 안 되더라.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야, 노동자들이. 예. 자기가 도저히 지금 인생이 아주 중차대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온갖 뭘 할 생각뿐이 없어. 출근할 생각뿐이 안 남게 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노동하는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노동하는 인간이 우리의 실존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닌 게 아니라 또한 그때까지는 회사에서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러 올 거야. 그 전이라도 회사가 분명 내가 아침 기차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알고 집까지 찾아올 게 분명해. 닥달하려고. 7시 전에 사무실 문을 여니까 말이야. 그때 현관문에서 아니나 다를까 초인종 소리가 났다. 어쩌다가 그레고르는 조금만 태만 해도 곧장 터무니없이 커다란 의심을 사게 되는 이런 회사에 근무하는 신세가 된 것일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아까 그 노무대에서 나왔던 것처럼 강제 노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피해자죠.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가 이제 망하자마자 자기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찾게 되었고 원래는 출장 다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출장 다니는 일로 바꾼 거야. 업무를. 그래야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어쩌다가 이런 회사에서 근무하는 신세가 된 것일까? 그 이외에는 그 출근하지 못한 사건 이외에는 그 이외의 모든 일들은 지금 나한테 발생한 모든 일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야. 내 몸이 벌레로 바뀐 것이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자빠지는 거나 이런 건 다 대수롭지 않아. 뭐만 중요해? 출근. 출근만 중요해. 출근. 그레고르는 오늘 자신한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언젠가는 지배인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종이 올렸고 지배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배인이 문을 이제 열라고 아들 방 문을 열라고 한 거죠. 이 그레고르는 이 직업의 특성상 여행지에서 잠을 자주 자야 되니까 여행지에서 누가 불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문을 잠그는 버릇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도 당연히 문을 잠그고 자기가 잔 거죠. 자기 방문을 잠그고 여행지처럼 습관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직업병이죠. 네, 직업병. 그래서 자기가 문을 잠그고 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침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은 계속 잠겨 있고 바깥에서는 부모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그레고리가 출근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안 이러던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동생도 와가지고 막 울면서 소리쳐요. 게다가 누구까지 왔어 이제? 지배인까지 왔어. 네, 회사에서 왜 출근을 안 하냐면 다 모두 다 뭘 닥달해? 출근 안 하는 걸 닥달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까지. 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해. 야, 열쇠 건물 빨리 불러와라. 문이라도 강제로 따야겠다. 무슨 일이 발생한 걸 수도 있으니까. 신상에. 그레고르는 오늘 자신한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언젠가는 지배인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려고 했다. 사실 그럴 가능성을 아주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된 것도 아니고 지배인도 뭘 당할 수 있어. 견체가 되지. 벌레로 산재 당할 수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 사고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배인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사장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노동자에게 일어나면 의사를 대동하고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출근하지 않았다고. 이런 사회, 그런 사회를 차근차근 경험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요즘 물론 뭐 아주 뭐 복지가 좋은 회사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3개월까지도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바로 그 주에 잘려요. 그냥 일을 못하면. 예. 몸이 좋지 않은가 봐요.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해요. 그레고리아 지배인님이 오셔서 왜 새벽 열차를 타지 않으시냐고 안 하느냐고 물으신다.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버지는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지배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 좋지 않은가 봐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배인님. 그렇지 않고서야 그레고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출근을 안 한 적이 없는 이 그레고르가 어떻게 기차를 놓치겠어요? 좀 믿어주세요. 저 아이 머릿속엔 온통 회사 일밖에 없답니다. 예. 저 상황에서 예. 그렇죠. 걱정을 안 하고 회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그럴 수도 있어요. 직장 다니다 보면. 근데 진짜 이런 게 그 그래요. 상황을 알고 내가 빠지면은 인원이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 출산 휴가라든가 무슨 휴가나 걱정 돼. 부모는 바로 자식 걱정을 먼저 해야 되니까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예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연예인이 일반적으로 집안 하나 이게 있으면은 모든 가족이 다 놀아버리고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사람들 사는 데 네. 많잖아요. 그게 되게 혜연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저걸 당연히. 보면서요. 조정래 씨 한강책 읽을 때 네. 그때 스테인리스 그 공장 그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돌다가 보면서 네, 이렇게 자기 잘린 맞아요. 거 그거 되게 굉장히 충격이었었거든요. 네, 그거 맞아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거랑 거의 결국에는 우리 뭐 전태일에서 평정 같은 데 보더라도 그 밤새도록 직공하던 사람들이 자기 손을 찍어버리는 장면이 네, 많이 이게 나오죠. 그런 거예요. 진짜 그치? 청계천 저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쓰지 못해요. 그런 데서 노동을 하고 20시간 가까이 하고. 그런 게 바로 일하는 인간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 일하는 인간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근대화가 막 시작되고 이제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소설, 아주 우스꽝스러운 소설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지배인도 이렇게 얘기하죠.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겠죠. 예.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사업가들은 이를 유감으로 생각해야 할지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지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몸이 좀 불편한 경우라도 사업을 생각해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이겨내야죠.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근면 이런 걸 거의 뭐 항상 집에 가운 하면 근면이라고 썼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가운 맨날 해요. 근면 성실. 근면의 아이콘이시죠. 저희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공장 하실 때는 뭐 공장 하실 때도 힘들게 일하셨지만 열심히 일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소매업으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안 열 때 있잖아요, 문을. 그럴 때 또 꼭 열어요. 뭐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1월 1일 날 열어요, 문을. 네. 그 정도로 일에 사로잡히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언제 늙냐? 그렇죠. 이런 너무 정말 1년 제가 이제 요번 주에 지난주에도 이제 집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사진을 이렇게 돌려보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사진을 돌려보다가 그 사진이 나온 거예요. 또 추석 때 놀러 갔던 사진이 나오는데 일하기 전 사진과 일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해에 추석 때 사진을 본 거예요. 근데 몸이 굳고 완전히 노인의 몸이 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본인의 삶에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세상에 뭐죠? 생로병사의 비밀. 네, 그걸 보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수하는 그 얘기. 이래야 오래 산다. 야 그거 맞는 거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에서 이제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거예요.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래야 오래 산다. 일 아니고 다른 걸로도 자신의 삶을 그만큼 채울 수 있다면, 괜찮겠죠.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그 삶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무조건 다 경제력, 경제 생활을 하는 일로만 전부 다 채우려고 한다는 생각. 그게 너무 당연하게 또 받아들여지는 사회. 카프카는 이상한 거죠, 그게. 마치 자기 몸이 벌레로 변해버린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판타지 소설 같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마치 변신해서 기계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한 경우라도 사업을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도 그냥 좀 아파도 출근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골병 드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실, 근면 이런 식으로 그걸 해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프면 가야지. 그 청년하고 몇 년 안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 맞아요.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연금이 옛날처럼 많지가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연금으로 충분히 먹고도 잘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깎이기도 깎였지만 물가가 많이 요즘에는 많이 올라가서 달라지기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다 일을 해요. 그 퇴직하고 나서. 뚝섬 그러니까 가보시면 뚝섬 역사 있잖아요. 그 역사에 옛날에는 많이 좀 뭐가 있냐면 그 코레일 퇴직 직원 있잖아요. 그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퇴직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퇴직할 사람들이 미리 와서 자신의 삶을 다른 걸로 채워야 된다는 거야. 안 죽어서 그래.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떤 걸로 채울 수 있을까를 청년 연구하는 남기고 거죠. 교육을 한 맞아요. 달짜리나 뭐 그걸 네. 다 시켜요. 직장마다 대부분. 근데 좀 형식적이죠. 현실적이기도 아니에요. 8시간씩 꼬박꼬박 다 채워야 돼. 우리 시험이나 한 거지. 그리고 대다수는 정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떤 사회든. 일찍 잘리잖아요. 예,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게 굉장한 큰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예요. 올해는 살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을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마치 벌레로서 사는 삶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맹목적인 일 같은 걸로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동생이 어떻게까지 하는지 봅시다. 여동생 굉장히 사랑했어요. 나중에 보면 얘기도 나오잖아요. 여동생이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하고 그걸로 자기가 위안을 받으니까 여동생을 해외에 나가서 공부시켜야겠다라는 마음 먹어요. 자기가 힘들더라도 이 여동생은 꼭 나가서 공부까지 시킬 거야 라는 굳은 결심까지 할 정도로 여동생을 사랑해요. 여동생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대체 왜 우는 걸까? 문 앞에서 오빠 왜 안 나오는 거야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울어요. 그 상황에서 대체 왜 우는 걸까? 왜 우는 거야 도대체? 내가 변한 걸 알지도 못하는데 내 몸이 벌레가 된 걸 알지도 못하는데 왜 우는 거야 도대체? 대체 왜 우는 걸까? 그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방에 들이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그가 직장을 잃게 될까봐 이렇게 얘기하죠. 직장 이렇게 그렇게 되면 사장이 밀린 빛을 독촉하며 부모님을 못 살게 굴까봐 그래서 동생이 우는 걸까? 끔찍하죠. 네. 그가 현재 처한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지배인을 들여보내라고 그에게 진지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네. 나중에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며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 그레고르가 생각하기에 눈물을 흘리고 설득하며 방해하기보다는 자신을 이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인 듯 싶었다. 가족들이 저렇게까지 난리치지 않고. 하지만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답답해했고 이러니 그들의 태도를 용서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를 그렇게 독촉하고 나에게 그렇게까지 모질게 하는 가족들의 요구를 눈물로까지 호소하는 가족들의 요구를 용서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로서. 예. 이게 바로 노동하는 인간의 숙명이죠. 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 50, 제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40대에서 이제 50대로 넘어가는 바로 40대 후반에서 50대로 넘어가는 그 친구들이잖아요. 대부분 부장, 뭐 좀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뭐 상무 이렇게 되는 일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과장 혹은 부장이 머물러 있어요.
이제 가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럼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보통 이제 55세부터 벌써 55세부터 벌써 얘기를 한대요. 뭐 명예퇴직이니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조기퇴직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버티면 60이에요. 예, 그래서 5년 더 버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뭐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제 만나면 그러면 뭐 가족들이 대부분 다 이 얘기를 해요. 예. 애들이 학교를 어느 정도 더 다녀야 되고 또 얼마큼은 더 대줘야 되고 또 가족들 뭐 대출이 얼마 남아 있고 대부분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일을 해야겠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마 조금 더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찾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배달 일을 하든 뭘 하든 찾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55세부터 대부분 버티고 있으려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지금으로서 무려 110년 전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110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에 있는 그 노동자의 심정이 지금 그 현대를 살고 있는 노동자의 심정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자신의 지위를 전혀 이동시키지 못했어요. 전혀 위로받지도 못했죠. 직장 생활로 평가되는 인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분하고 분별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배인이 자꾸 안 나오니까 계속 얘기해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체념하듯이 얘기해요. 문 앞에서 차분하고 분별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그레고르 그렇지 않구만. 아주 나태하고 이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이구만. 오늘 아침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아침 사장님이 자네가 직무에 태만할 만한 이유를 나에게 넌지시 암시하시더구만.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출장 다니면서 수금까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전날 어디 출장 가가지고 수금을 했어. 그런데 이 얘기를 맨날 한 거죠. 지배인하고. 야, 걔가 혹시라도 그 돈 두고 튀면 어떡하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아침 출근을 안 하니까 이거 걔가 어저께 돈 수금할 게 있어서 수금했는데 오늘 돈 안 가져오네. 오늘 아침 사장님이 자네가 직무에 태만할 만한 이유를 나에게 넌지시 암시하시더구만. 그 얘기예요.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이제 한번 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배인이 오게 된 거예요. 그건 얼마 전부터 자네에게 맡긴 수금에 관한 일이었어. 하지만 난 내 명예를 걸다시피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네. 그럼 오지 말았어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근데 찾아왔잖아요. 시켰으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 자네가 이처럼 고집을 부리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 자네를 적극 옹호해주고 싶은 마음마저 싹 달아나 버리는구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보통 그러니까 직장인 고용주와 심지어 자기에게 상사예요. 그냥 지배인은 자기도 고용당한 사람이니까 노동자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서로 아까 이야기했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교통처럼 사람이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려면 상대방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사랑과 협력, 뭐 사랑과 합의 이런 관계라면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 같은 그런 관계라면 하나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회사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고용. 의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네. 의심. 그다음에 뭐 신뢰 관계 이런 걸로 이익 이런 걸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안 그래요? 요즘 MZ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제 아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MZ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MZ들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 이직률이 높아요. 엄청 높아요. 예. 일할만 하면 나간다는 2, 거예요. 3년. 근데 뭘 따라 나가요? 돈 때문에. 이익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직장 관계는 철저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 은혜, 합의, 신뢰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예, 그냥 이익으로만 연결된 관계예요. 오히려 과거에 이 직장들은
그런 관계가 좀 더 있었어. 내가 그래도 당신을 보듬어 주겠다라든가 이런 거 있었는데 오히려 갈수록 직장 관계라는 게 다 의심으로만 이익과 의심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더 그게 더 극대화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있으니까. 우리 아들 회사도 내부 친구 승진 5명이 짝 뭐예요? 완전 어릴 때부터 단짝인데 지금 3놈이 놀고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은 아직도 돈 버는 게 시원찮고 또 하나는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야후에 있으니까 걔는 꼼짝없이 거기서 다니고 갑자기 그러니까 걔네들 가만 보면 한 2, 3년 있다가 다른 회사하고 연봉이 협상해갖고 맞아요. 그러니까 승진해갖고 옮겨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건 네, 아니에요. 보통 서너 번.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이건 일일 뿐이야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의 삶에서 일의 비중을 낮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한 3, 4년 이렇게 옮겨야지 몸값이 올라간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아니 있고요. 회사도 그렇기 내부 때문에 승진 오게 오면은 되니까. 네. 외부 발표가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실존이 뭘 기반으로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반으로 해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함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위기를. 그레고르는 철저하게 혼자지. 혼자인 셈인 거죠, 지금. 그래서 문이 잠긴 방 안에 있는 걸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혼자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독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이 고독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닥치게 되면 실존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런 실존적 고민 때문이죠. 자,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 자네의 영업 실적이 사실 아주 형편이 없었네. 지금 유달리 영업이 잘 되는 계절이 아니란 점은 우리도 인정하겠네. 이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죠. 어떤 경영자도 지금이 좋은 시기랍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영업이 안 되는 계절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잠자씨. 사실 사람들은 집에 있지 않고 출근하면 병을 이겨낼 거라고들 늘 생각하죠. 그냥 결국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출근하는 거야. 일하면 모든 게 해결돼.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지, 동생의 눈물도 해결되지, 직장 문제도 해결되지, 모든 게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능으로. 실제로 그래요? 판타지 소설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왼만큼 아파서 출근하면 일이 돼요. 그러니까 일은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존의 문제라는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걸 누구의 어떤 문제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걸 해결해줘요? 가족들이 해결해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존의 문제가 생기면 록강땡치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사랑하든 안 니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해요. 그렇죠? 결국 독방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단절된 대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내 의사를 전달해야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 계속 소리를 지르려고 노력해. 소리를 지를 때마다 벌레로 변했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발성기관이 다르니까. 그리고 뭐라고 막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짐승의 소리였어요. 듣고 난 다음에 오빠가 낸 소리가 아니라 짐승 소리가 나. 문 안에서. 그에게는 자신의 말이 제법 또렷하게, 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린다고 생각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외적으로. 하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은 그의 상태가 아주 정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를 도와주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어떤 큰일이 생기긴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처음으로 취한 조치를 보여준 굳건한 기대와 확신에 그는 저기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이제 좀 이해해 주겠구나 나를. 그는 다시 인간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들었고 자기를 이해해 주니까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자신의 상황을 지금 알고 있어요? 안에서? 네,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 주는 척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인간 사회에 다시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느낄 정도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 정도까지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주변에. 지배인이 앗 하고 크게 내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는데 가까스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 열쇠를 넘기는 데까지는 성공해요. 벌레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문을 잠긴 열쇠를 가까스로 열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넘어져 버려. 바둥거리게. 근데 문이 살짝 열리는 그 순간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근데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배인이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악 하고 크게 내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배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레고르도 그를 보았다. 문가에 바짝 붙어있던 그는 벌어진 입을 손으로 막으며 어물어물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드디어 이제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죠. 현실을 목격하게 된 거죠. 마치 한결같이 작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몰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지배인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너무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두 손을 맞잡은 채 먼저 아버지를 쳐다본 다음 그레고르 쪽으로 두어 걸음 걸어가더니 치마가 사방으로 쫙 펴지는 가운데 그 속에 푹 쓰러져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변한 모습을 처음으로 직장에서도 발견하고 가족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이제 벌레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노동자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가족들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크게 내지르는 소리를 내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면하는 모습이죠. 아버지도 변한 아들을 발견한 거죠.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도로 밀어 넣으려는 듯 저기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는 거실 안을 불안하게 두리번거렸다. 이거 뭐 할 거 없나? 얘 이거 집어넣을 거 없나?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는 억센 가슴이 들썩거릴 정도로 꺼이꺼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자, 그럼 지배인이 얘기합니다. 이 상황을 이제 알았잖아요, 지배인은. 그래서 자, 그럼 그렇게 말하고는 그레고르는 자신이 유일하게 침착성을 유지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후딱 옷을 입고 견본 모음집을 챙겨 떠나겠어요. 제가 떠나도록 해주시겠죠? 자, 지배인님, 아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당장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몸은 상관없고. 모든 일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은 일할 능력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바로 이때야말로 예전 실적을 떠올려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장애를 없앤 후에는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장애를 없앤 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열심히 보다 집중해서 일할 테니까요. 지배인님도 아시다시피 전 사장님께 크게 신세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거죠.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카프카 본인이 직접 수없이 경험하고 목격한 내용일 거예요. 장애를 입은 노동자들이 다시 사장님을 찾아와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일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신세를 크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이 은혜를 갚을 테니 일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장애를 없앤 후에 말할 것도 없이 이 회사에 득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는 받아줄까요? 회사에서는 산재당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환영해줘요? 장애 그 직원을 회사가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회사에 돈 벌어다 주는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인격체로 비유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온 슬픔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의 분위기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됐겠죠. 근데 그런 세상은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그레고르는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가 극도로 위태로워지지 않으려면 지배인이 이런 기분으로 가게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다. 부모님은 이 모든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모님 자꾸 자기를 집어넣으려고 다시 방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벌레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든 지배인을 잡아야 돼. 지배인이 그냥 가지 못하도록. 지금 이대로 가면 나 그냥 해고야. 그냥 100%.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배인을 다시 붙잡아서 앉혀놓고 상황을 제대로 설명시킨 다음에 자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오려고 하는데 가족들은 전부 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부모님은 이 모든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들은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레고르가 평생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평생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떤 걸까요? 그레고르가 평생 월급을 타와야지.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 표현이죠. 그레고르를 뭐로 본 거예요? 돈 들고 일하는 기계죠. 일하는 기계. 가족마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레고르가 평생 회사에 다닐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레고르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자꾸 나오려고 하고, 이 상황이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레고르는 앞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가족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배인을 가지 못하게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설득한 다음에 어떻게든 환심을 사두어야 했다. 그레고르와 그의 가족의 장래는 바로 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다. 여동생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동생만큼은 날 이해해 주겠지, 이 상황을. 여동생이 이해해줘요? 여동생은 지금 열쇠공을 부르러 갔어요. 예. 여동생이 돌아오면 이해해 주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의 몸이 벌레가 된다고 한다면 주변의 가족들이 그 모습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정말로 여동생을 사랑했는데 여동생은 자기를 보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 애가 설득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애가 설득했으면 여자에게 약한 지배인이 분명 마음을 돌려먹었을 텐데. 무슨 얘기예요? 일하는 인간인 그레고르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돼. 일을 하기 위해서 뭐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 동생까지. 그렇죠. 가족까지도 기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 노동을 위해서, 노동이 자기의 삶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이 노동을 위해서 자기의 실존을 버려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버리죠. 포기해요. 왜냐하면 노동 때문에. 그 노동이 자기를 압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주변의 중요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처분하기 시작해요. 다 기능적으로. 일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처분하죠. 가장 마지막에 처분하는 게, 생각하는 게 가족이죠. 예. 여러분, 요즘은 이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죠? 보통 일반적으로 돌봄 노동에서 돌봄 가족과 돌보는 자녀 한 명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면서 부모를 돌보고 있는 경우들 요즘에 엄청 많아요. 네, 많아요. 예. 왜냐하면 외아들 하나만 낳아서 잘 살자 운동이 꽤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독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독녀인 경우나. 우리 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부모가 만약에 자기의 노동,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자신의 실존보다 높은 가치로 두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노동을 부모가 방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라고 하면 뭘 포기해요? 우리는 다른 걸 일을 포기하는 걸 원하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겠지만 보통은 부모 포기. 그렇죠, 요양원으로 보내죠. 네. 네, 요양원으로 보내요. 어디에 나왔어요? 그 장면이 이게 십중이야.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죠. 네. 아, 맞아. 네, 네, 엄마.
까미 이방인. 요즘엔 다 그래요. 네, 어쩔 까미 수 이방인. 없어요. 까미 이방인에 나와요. 100년 전에 쓴 책 소설에 나와요. 그 얘기가. 일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이 실존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상황은 100년이 넘은 일이에요. 예. 그것도 그냥 노동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땅을 파서 자기가 벌어먹고 자기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 시절하고는 다른 거죠. 완전히 노동은. 그러니까 노동은 과거로부터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인간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노동자라는 계급은.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땅을 파서 자기 토지를 이용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던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노동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임금을 받고 자기의 노동을 파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역사는 적어도 200년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반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자기 일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들의 변한 모습을 자칫 보게 됩니다. 움직임을 멈추는 바람에 흔들거리는 몸으로 그가 어머니를 바로 마주보며 바닥에 엎드려 있는 순간 어머니는 이미 기절해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고 어떻게든 그레고리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주보며 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이 보였던 어머니가 벼랑간 벌떡 일어나더니 두 팔을 내뻗고 손가락을 쫙 펴며 외쳐대는 것이었다. 자기가 오려고 하니까 자기한테 오려고 하는 줄 알고 그레고리가 손을 뻗쳐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사람 살려, 제발 사람 좀 살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는 그레고리의 모습을 좀 더 잘 보려는 듯 잠시 머리를 기울였지만 쳐다보기는커녕 그 반대로 정신없이 뒤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식탁에 이르자 넉나간 사람처럼 황급히 그 위에 올라앉는 바람에 옆에 있던 커피포트가 쓰러져 양탄자 위로 커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레고리는 뭘 할까요? 어머니 커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마시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몇 번이나 허공을 덥석 울어댔다. 그레고리가 이제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점차 완전히 인간을 이제 조금씩 잃어버리기, 말소리도 잃어버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자기의 본능이 자신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내장이 자신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나왔어요? 니체가 했던 얘기잖아요. 네 내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 네. 결국 니체는 바로 이 욕망으로서의 인간, 여기에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근원은 거기에 있다. 욕망으로서 인간이 있다. 도덕군자로서 종교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그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곧 내장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동물이라는 그 지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까 17세에 읽은 니체를 읽은 카프카가 그 이야기를 여기에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더 이상 이제 일할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걸 확신하고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을, 커피를 먹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어머니는 기절해 있고 지배인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 충동을 못 이기고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내장이 시키는 대로. 결국 그게 뭐예요? 그레고르의 실존이죠.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레고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사랑을 이루고자 했던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했던 것. 그래서 그레고르가 일하지 않을 때 뭐 해요?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액자 만드는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유일한 자기의 취미야. 자신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몸이 곤충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점점 스물스물 자신의 충동이 실제로 올라오기 시작해. 진짜 자신이죠. 록강땡으로 생각하면 진짜 자신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다시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아버지의 품 안에 쓰러졌다. 얼마나 지금 난장판인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여러분 곱씹어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냐면 어머니가 일하지 못하게 된 자식을 사람 살려, 제발 사람 좀 살려라는 표현으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성애는 없어요? 난 그 부분에서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주제예요. 형식적인 인간과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인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렇죠. 관계가. 본질적인 인간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압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통은. 그래서 형식에 의해서 인간이 압도돼. 사람 살려, 제발 사람 좀 살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혐오스러워서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들이 일할 수 없게 된 자기 아들이 혐오스러워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렇게 보면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이 벌레 같은 자식의 모습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죠. 이제야 비로소 그 혐오스러운 존재에서 벗어나서 자기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인 거죠. 어머니가 생각하는 혐오스러운 모습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돈 벌어 온 거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이 집에서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 돈 벌어오는 아들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아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무너지자마자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살리라고 얘기해요. 살려달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굴욕감이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소비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소비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굴욕감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쓸 수 있고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 먹지 못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굴욕감을 느끼죠. 근데 그 굴욕감이 좋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충동. 그 굴욕감이 좋은 거예요. 그 굴욕감을 자꾸 느끼면 니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짓밟혀 봐야 돼. 사람은. 그러면 진짜 자신이 누군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동물적인 존재인지를 그때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짓밟혀 봐야 돼. 그런데 자꾸 짓밟히는 이 존재가 자기의 그 굴욕감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생해요. 굴욕감을 이기기 위해서 기생해. 어머니는 자식에게 기생하고 여성들은 남성에게 기생하고 직장인들은 사업주에게 기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붙어있게 되는 그 과정을 아주 굴욕적으로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엔 처음에는 그게 굴욕적으로 여겨지다가 나중에는 그쵸. 그게 일상이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록강땡이 느꼈던 바로 구토에서 그 세계가 일상이 된 세계예요. 굴욕감이 일상이 된 세계. 그래서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독학자가 뭐예요? 어린 소년을 성추행하잖아요. 네. 도서관에서 독학자가 어린 소년을 성추행하다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던 허울이 벗겨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독학자의 원래 모습이에요. 네. 그게 벗겨졌을 때 독학자는 다시는 어디에 못 와? 도서관에 오지 못해요. 자기의 지식을 뽐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일하는 인간이 일상이 되면 우리의 실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봐도 돼요. 이 책의 내용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화처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카프카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배인이 드디어 도망칩니다. 그레고르는 부모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턱을 난간에 대고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는 것이었다. 야, 갈 때까지 갔구나. 이거죠. 더 이상 얘는 이제 가망이 없어.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레고르는 어떻게든 그를 꼭 따라잡기 위해서 도움닫기 자세를 취한 거예요. 뛰어오르려고.
지배인은 갑자기 안 좋은 예감이 드는 거죠. 날 덮치겠구나. 지배인은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한달음에 여러 계단을 뛰어내려가서는 이내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가 사라지면서 어휴라고 내지른 소리가 계단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실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죠. 어휴 이거예요. 한숨. 야 세상을 그렇게 몰라? 이런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한테 많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한참 많이 쉬. 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한숨 쉴 때 자녀 때문에 한숨 쉴 때 하는 게 아직도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저렇게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세상을 모른다는 얘기에는 돈이랑 그렇죠. 자신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연애든 뭐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부모가 볼 때는 아들이 그럴듯한 내 옆에 엄마 친구 아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못 미치면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인성의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에 충실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인 거죠. 남들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심지어 몸이 벌레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남들이 다 벌레면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남들하고 차이만 없으면 돼. 내 아들인데 심지어 다른 아들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없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이 형식이 본질을 압도하기 시작해서 나오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 같은 것들인 거죠. 지금까지 비교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 아버지도 지배인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유감스럽게도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했다. 아버지는 모자랑 외투를 함께 지배인의 안락 의자 위에 두고 간 지팡이를 움켜쥐었고 발을 쿵쿵 굴러대며 이제 화가 났어. 이제는 그래가지고 쿵쿵 굴러대며 지팡이와 신문을 마구 흔들어 그레고르를 제 방 안으로 도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네. 그래서 뒷걸음질 치면서 점차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비틀면서 나왔잖아요. 뒷걸음질 칠 때는 자기 몸이 문에 걸려 납작하니까 그래서 문에 걸려가지고 바둥바둥 거리는 모습을 묘사해놨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네. 그냥 기본적인 형식적 차원에서 벗어난 인간. 인간은 마치 자기가 나온 문에 바둥바둥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묘사된다는 거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사정없이 그레고르를 몰아대면서 미친 사람처럼 쉬쉬하는 소리를 질러댔다. 손에 쥔 지팡이로 아버지가 당장이라도 등이나 머리통을 박살낼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다. 실제 카프카의 경험이죠. 어린 시절에 실제 카프카의 경험이에요. 등골이 오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서. 참기 어려운 쉬쉬하는 저 소리만 없어도 좋으련만. 그 소리에 그레고르는 혼이 싹 달아나 버렸다. 오히려 그는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듯 이젠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며 그레고르를 앞으로 몰아댔다. 그레고르는 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이 소리는 어느덧 아버지 한 사람이 혼자서 내는 목소리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내 그의 몸이 문에 꽉 끼게 돼.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더는 꼼짝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자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누가 사회를 대상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한 개인이.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그를 힘껏 걷어차는 바람에 그는 이제 그야말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피를 철철 흘리며 방 안 깊숙이 날아가 버렸다. 제가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논문이 카프카 학회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 논문에 보면 이 장면을 굉장히 무섭게 설명해놨어요.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이렇게 설명해놔요. 쉬쉬하는 소리를 2번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참기 어려운 쉬쉬하는 저 소리만 없어도 좋으련만. 네.
근데 이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카프카가 이 부분을. 이 쉬쉿하는 소리는 독일어로 슐로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슐로트 독일어로. 이 슐로트라는 표현은 쉬쉿하는 소리긴 한데 뱀을 쫓는 소리예요. 뱀을 쫓을 때 하는 소리. 근데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일반적으로 내는 의성어 중에 뱀을 쫓을 때 하는 소리. 우리나라도 왜 쉬쉬하는 소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슐로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 원어에서 독일어로 쓴 원어에서. 근데 뱀은 성서에 어떤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데 일조했던 가장 주동자였죠. 예. 그러니까 지금 독일 사회 혹은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스트리아 사회라고 할 때 카프카가 멈춰 있는 이 체코의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일하지 못하고 혹은 장애인이거나 산재를 당했거나 후천적으로 아니면 소수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의 일원이 절대 일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배인이 보고 어휴 소리를 낼 정도니까. 예. 더 이상 사회 안으로 인입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쉬쉬 몰아내고 있는 거니까. 악마. 예.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마치 낙원 같은 거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카프카가 봤을 때 가족과 지배인 이 바깥의 모든 잘 돌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낙원이라고 볼 수 있죠. 유토피아.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모양으로 변화된 모양으로 본질을 찾아가는 모양으로 자신이 현실에 나가게 되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쉬쉬거리는 소리로 내쫓는다는 거야. 뱀을 쫓듯이. 부정한 게 왔으니까 뱀을 내쫓듯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낙원에서 추방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섬뜩한 얘기인지 보시겠죠. 누가 내쫓아요? 쉬쉬 소리를 누가 내요? 아버지예요. 자기가 가장 믿고, 그렇죠? 자기가 가장 의지해야 될 대상. 그 아버지가 자신을 쉬쉬하는 소리로 내쫓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걸 이 장면 안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쉬쉬하는 소리를 2번이나 강조해서 집어넣은 거죠. 예. 뱀을 쫓는 모습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큐멘터리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밤낮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의 신세를 갚기 위해서 일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망가져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내몰리는지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표현해 본 거죠. 벌레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상정해서 자신을 휘식거리는 소리로 몰아내고 있는 사회. 그러면 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스스로 알아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 사회, 이 형식적인 사회의 문제점이에요. 물론 형식적인 사회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회가.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사회가 많이 반성해왔고 1900년대 초반보다는 노동자의 인권이 상당히 올라가긴, 노동자 권위가 상당히 올라가긴 했죠. 근데 여전히 이 사회에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했던 그 자유라는 그 지적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간이 자유를 느끼는 순간은 평화로울 때가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지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언제 느껴요?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죠. 대통령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 네. 그때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자유를 느껴요. 그래서 지적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냐?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야, 그냥. 어느 순간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사라져 버려요. 근데 자유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 위기감이 항상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의심하고 우리의 자유가 혹시 침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성찰하는 게 기반이 되어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제서야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록강땡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떨어져 있는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쪽지를 집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갑자기 구토감이 일어가지고 집지 못하죠. 무엇 때문이었어요? 몸 하나를 숙여서 떨어져 있는 종이 하나를 집지 못해. 어렸을 때 그렇죠. 네. 규칙 때문이었어요. 도덕적 규칙 때문에, 형식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일이었냐면 그냥 몸을 굽혀서 떨어져 있는 종이를 줍는 정도의 일이야. 그것도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 사회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사르트르가 구토를 쓴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끊임없이 부르짖지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은 매일같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유의 가치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느낄 겨를이 없어. 자유를 느끼려고 하면 그 사회는 곧 위기가 찾아든다고 생각해서 자유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쉬쉬거리면서 내쫓고 있는 거죠. 그게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자유가 제한된 걸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책 혹시라도 이제 사신 분들은 이제 읽게 되실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이거 중간 중간에 이제 이분이 기재기 굉장히 영화광이에요. 영화하고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어려운 내용들을 영화나 소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놔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읽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언급된 영화들이 또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건 이 카프카는 이 책을 쓸 때 절대로 인간이 곤충으로 변신한 어떤 환상적인 상황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에요. 이제 알겠죠? 네. 이 책이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책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서 이게 떠나지 않아요. 이 상황이. 그리고 문득문득 찾아와요. 자기가 벌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들이.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마찬가지예요. 돈벌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식으로 취급받는지 아시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그럴 때. 네, 느끼죠. 그런 걸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휘식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쓸모없는 놈. 이 유토피아에서 쫓겨나야 돼. 라고 하면서 나가지도 제대로 못하면 발로 뻥 차서라도 발로 뻥 차서라도 그 독방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자살률 최고예요. 네. 자살률 최고. 네. 우리가 몰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임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죠. 아유 소리만 내면서 책임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110년 전에 카프카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전달해야겠다. 아름답게 대신에 아름답게 전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소설을 쓴 거죠. 예술가들이 서양자들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아름답게 써야지 않아요. 아주 비굴하고 굴종적이고 추악한 내용들을 아름답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술가들의 그 목적이죠. 이제 이 책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한강 씨의 소년이 온다 읽게 될 텐데 뭘 다루고 있어요? 추악한 사건 아니에요? 아름답게 써요. 네. 예술가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다음번에 아쉽지만 지적을 약간 미뤄두고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다음 주에 끝나요. 네, 2주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끝나니까 다음 주에도 다 같이 오셔가지고 재미있게 마지막 카프카와의 이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신 다음에 나오는 그 소설도 머릿속에 너무 많이 남는 다 거의- 사연자. 예, 거의 그 어떻게 보면 카프카만의 능력이에요. 네, 사연자. 그러니까 인상이 굉장히 깊어. 네, 모든 내용들이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장면 하나하나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성장하면 잘 살잖아요. 신이 됐잖아. 근데 그 헌신했잖아요. 그것을 계속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야.